왜 사람마다 잠자는 시간이 다를까? 밤 10시만 되면 눈이 감기는 사람이 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정이 넘어도 전혀 졸리지 않다. 아침에도 차이가 난다. 누군가는 알람 없이도 새벽에 눈을 뜨지만 누군가는 충분히 잠을 자고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습관이나 의지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면 과학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 사람마다 잠자는 시간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몸속의 생체시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생체시계는 언제 졸릴지, 언제 깨어날지, 언제 호르몬을 분비할지를 조절한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 내장된 시간표인 셈이다. 문제는 이 시간표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생체시계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움직인다. 이런 사람은 저녁이 되면 일찍 졸리고 아침에도 일찍 깨어난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생체시계는 조금 느리게 움직인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깨어 있어도 피곤하지 않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크로노타입이라고 부른다. 흔히 말하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바로 이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차이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수면 연구에서는 PER, 클락 같은 생체시계 관련 유전자들이 발견되었다. 이 유전자들은 몸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모가 아침형 인간이면 자녀도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면 성향의 상당 부분은 타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이 밤늦게 자는 이유도 의외로 여기에 있다. 많은 부모들은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해서 늦게 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생체시계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린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쉽게 졸리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등교 시간을 늦추기도 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생체시계는 다시 앞당겨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노년층은 비교적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환경 역시 생체시계에 영향을 준다. 그중 가장 강력한 요소는 빛이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몸은 지금이 낮이라고 판단한다. 반대로 밤늦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래 보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기도 한다. 결국 사람마다 잠자는 시간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각자의 생체 시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해가 지면 빠르게 휴식 모드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뒤에야 같은 상태에 도달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새벽에 가장 활기차고 누군가는 밤에 가장 집중력이 높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다. 몸속에 설정된 시간이 서로 다른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지만 몸이 느끼는 시간은 조금씩 다르다. 사람마다 잠드는 시간이 다른 이유는 바로 그 차이에서 시작된다. 나무는 서로 대화할 수 있을까? 숲을 바라보면 나무들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를 내지도 않는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나무를 주변 환경에 그저 반응만 하는 수동적인 생명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은 전혀 다른 사실을 밝혀냈다. 나무는 실제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물론 사람처럼 말을 하거나
문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대신 화학 물질과 땅속 네트워크를 이용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주변에 전달한다. 대표적인 예가 해충의 공격이다. 곤충이 나무잎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일부 나무는 특정 화학 물질을 공기 중으로 내보낸다. 그러면 근처의 나무들은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받고 방어 물질 생산을 늘린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아카시아 나무에서는 이런 현상이 관찰되었다. 기린이 잎을 먹기 시작하면 아카시아는 탄닌의 농도를 높인다. 탄닌은 잎의 맛을 떨어뜨려 초식 동물이 먹기 어렵게 만드는 물질이다. 더 놀라운 점은 주변 아카시아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 나무의 위험 신호가 다른 나무들에게 전달된 것이다. 나무들의 정보 교환은 공기 중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땅 속에서는 더욱 거대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 숲의 토양 아래에는 균류가 만든 가느다란 실 모양 구조가 수없이 뻗어 있다. 이를 균사라고 부른다. 균사는 나무 뿌리와 연결되며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하나의 균류는 여러 나무와 동시에 연결될 수 있다. 그 결과 숲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처럼 묶이게 된다. 과학자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물과 영양분, 탄소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린 나무가 주변 나무들로부터 탄소를 공급받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이 구조를 숲의 인터넷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나무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한다. 빛의 방향을 감지해 성장 방향을 바꾸고, 가뭄이 오면 수분 손실을 줄이며 해충이 나타나면 방어 물질을 만들어낸다. 동물처럼 뇌나 신경계는 없지만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그렇다면 나무는 서로 대화할 수 있을까? 현재 과학의 답은 분명하다. 나무는 사람처럼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를 주고받는다. 위험 신호를 전달하고 물질을 교환하며 주변 환경 변화에 함께 반응한다. 즉, 숲은 침묵하는 공간이 아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 나무들은 공기와 토양을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조용히 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나무들은 사실 거대한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연결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왜 비 오는 날 잠이 더 잘 올까? 비가 오는 날이면 이상하게도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다. 평소에는 잠이 잘 오지 않던 사람도 빗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새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단순히 기분 탓일까?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비 오는 날이 실제로 잠들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가장 큰 이유는 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은 빛에 따라 깨어 있고 잠드는 시간을 조절한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몸은 활동 모드로 전환되고 반대로 어두워지면 잠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어두운 환경에서 분비량이 증가한다. 비가 오는 날에는 두꺼운 구름이 햇빛을 가린다. 한낮이라도 맑은 날보다 주변이 훨씬 어둡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면 뇌는 평소보다 일찍 휴식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졸음이 쉽게 찾아올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온이다. 사람은 잠들기 직전 천이 조금 내려간다. 실제로 수면 전문가들은 너무 덥지 않은 환경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여름에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고 자는 사람이 많다. 비가 내리면 주변 공기가 식으면서 기온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무더운 여름날에는 비가 내린 뒤 훨씬 시원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경은 몸이 천을 낮추고 휴식 상태로 들어가는데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해, 비 오는 날의 선선한 공기는 잠들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셈이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빗소리다. 많은 사람들이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느낌만은 아니다. 일정하게 반복되는 빗소리는 주변의 갑작스러운 소음을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 자동차 경적 소리나 문 닫히는 소리 같은 자극이 줄어들면 뇌는 주변 환경을 덜 경계하게 된다. 실제로 수면 연구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소리가 수면을 방해하는 외부 소음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빗소리나 선풍기 소리, 파도 소리를 틀어놓고 잠드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의 뇌는 예측 가능한 소리를 들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비 오는 날, 잠이 더 잘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이 잠들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구름 때문에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고 비가 내리며 기온이 내려가고 일정한 빗소리가 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비 오는 날, 졸음이 오는 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다. 우리 몸은 빛과 온도, 소리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연스럽게 휴식을 준비하기에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평소보다 더 쉽게 잠이 찾아오는 것이다. 왜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한 해가 매우 길게 느껴졌다고 말한다. 여름방학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었고 생일까지 남은 며칠은 몇 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현상의 원인을 연구해 왔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설명 중 하나는 비율 이론이다. 5살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5분의 1이다. 10살 아이에게는 인생의 10분의 1이다. 하지만 40살 성인에게 1년은 인생의 40분의 1에 불과하다. 같은 1년이라도 삶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다. 절대적인 시간은 같지만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설명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모든 현상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또 다른 가능성에 주목했다. 바로 기억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시간을 직접 측정하기보다 나중에 기억을 되돌아보며 시간의 길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 시절에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 많다. 처음 가보는 학교, 처음 만나는 친구, 처음 배우는 운동, 처음 떠나는 여행. 새로운 경험은 뇌에 더 많은 정보를 남긴다. 기억도 더욱 풍부하게 저장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시기를 돌아보면 많은 사건과 기억이 떠오른다. 뇌는 그 풍부한 기억을 바탕으로 긴 시간이 흘렀다고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성인이 되면 일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길을 지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 새로운 정보가 줄어들면 기억에 남는 사건도 줄어든다. 몇 달이 지나도 특별히 떠오르는 일이 많지 않을 수 있다. 그 결과 뇌는 실제보다 시간이 짧게 지나간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다르게 느낀다는 사실이다. 여행을 떠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면 낯선 풍경과 새로운 경험이 계속 이어진다. 하루 동안 매우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된다. 그 결과 여행 중에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행이 끝난 뒤 돌아보면 꽤 긴 시간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남는다. 반대로 반복적인 일상을 보낸 기간은 실제로는 길었더라도 나중에 기억할 내용이 적어 짧게 느껴질 수 있다. 이 현상은 기억 시간과 경험 시간의 차이로 설명되기도 한다. 경험하는 순간의 시간과 나중에 회상하는 시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뇌는 시계가 아니라 기억을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물론 시간 감각에 대한 연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시간을 인식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감정, 스트레스, 주의력, 기억, 뇌의 정보 처리, 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학계 역시 하나의 원인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시간을 조금 더 천천히 느끼는 방법은 있을까? 흥미롭게도 연구자들은 새로운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가보지 않았던 장소를 방문하거나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뇌는 더 많은 정보를 채워리하게 된다. 새로운 기억이 늘어날수록 시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 어린 시절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던 이유 중 하나도 세상이 대부분 처음이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시계가 가리키는 숫자만은 아닐 수 있다. 그 안에는 기억이 있고 경험이 있고 뇌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담겨 있다. 시간은 언제나 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은 조금씩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른다.